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X 송승민입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쟁점이 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가열되기 훨씬 전부터 수도권으로 보낼 전기를 위해 세워지는 송전탑을 막고자 지역 주민들은 처절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 당시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던 주민 두 분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눈물과 희생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오늘날 전국의 송전탑 건설 예정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예.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지난해 공개가 됐죠. 그렇죠. 11차인데 호남권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담겼습니다. 예. 대표님 보시기에 이 계획 뭐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이런 무더기 송전망 계획은 없었다. 무더기 송전망 계획.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의하고 그다음에 국가 전력망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10월 1일에 이제 국가 기간 송전망으로 정할 사업 대상지를 정했는데요. 무려 3,855km에 70개 노선에 29개 송변전 시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국가 기간 전력망 사업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워낙 많이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요 전기가 향하는 곳이 대부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강원도 구간의 하나의 송전선로 구간, 뭐 당진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수도권으로 가는 노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한두 개씩 송전소 계획이 세워지고 이제 송전탑 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송전선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이제 구간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쪼개진 곳에서 아마 수십여 개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용역사가 맡아서 하는데 지난번 제가 이제 부안 양육점에서 이제 신정읍으로 오는 구간이 그게 8차에서 최종 무산이 됐는데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맡은 용역업체가 무려 10곳의 입지선정위원회를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실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제대로 반영을 해서 노선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전도 버거울 정도고 용역사들도 뭐 최근에 인력 채용을 막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맡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입지 선정 절차나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큽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한전도 버거울 정도의 무더기 송전 계획인데 아까 3,850km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산술 계산하면 송전탑 만 개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략 뭐 500m에 한 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최소 8,000개에서 최소 8,000개에서 만 개 정도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송전선로 건설의 명분으로 지역의 전력이 포화됐다, 전력 개통이 포화됐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에 대한 반박은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호남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개통이 막혀 있잖아요. 다시 쉽게 말하면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이걸 팔 수가 없는 이런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시설은 31년까지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발전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셨고 이미 이제 언제 하면 개통만 연결해주면 즉시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게 막혀버렸고 한전에서는 마치 이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아서 전력을 밖으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좀 다른 말입니다. 34만 5천 볼트는 그러니까 광역간 그러니까 최소 뭐 100km 이상 정도의 먼 거리로 송전하는 게 이제 34만 5천 볼트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권역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안에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는 보통 15만 4천 볼트 아래에서 2만 2천 볼트 때로는 7만 볼트 그러니까 그런 낮은 전압이 예를 들면 서로 연결이 되는 이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4만 5천 볼트는 그야말로 그냥 서울 멀리 보내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개통 접속 제한을 풀려면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려면 지방순환도로와 같은 지방도로가
실핏줄처럼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송전탑을 찬성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6일 날 국회에서는 저기 충남 분들이 좀 중심이 되셨는데 송전탑 대책위 하시는 분들하고 햇빛 요즘 나눔 협동조합들 하고 많이 계시잖아요.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접속하는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34만 5천 볼트짜리 멀리 보내는 거는 대형 발전소,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 원전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몇백 메가짜리 단위에 이런 전기를 보내는 시설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재생에너지에 개통이 막혀 있는 것들을 풀지 못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미줄 같은 지역 전력망이 필요한데 국가는 에너지 고속도로만 지금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송전선로 건설 핵심 배경이 되는 게 또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전력망 확충 특별법인데 국회와 정부가 이 개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법에 문제도 있다고 하시던데. 예. 뭐 일단은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전원개발 촉진법이잖아요. 네. 예, 뭐 전기사업법도 있고 전원개발 촉진법도 있고 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입지 선정 절차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전 소원수립법입니다. 그리고 송전탑을 강행하는 강행법입니다. 예. 사실 이 법의 모태가 독일에서 왔거든요. 이제 독일에서 또 이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를 저 남쪽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런 우리나라 같은 어떻게 하면 이 국가기관 전력망을 좀 빠른 시기에 할 거냐 이런 건데 독일에서는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높여집니다. 그래서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뭐 홈페이지 같은 정보 공간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700km를 전체 지중화해 버리는 네.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국가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독일의 이제 어찌 보면 전력망 특별법인데 우리는 속도전만 배워온 거예요. 껍데기만 배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빨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다 지났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세울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뭐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속도전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의 신뢰도나 투명성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13년에서 9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인데 예. 보니까 이 속도전 넘어질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현상이 좀 발생할까요? 일단은 이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과거에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있었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보면 1년 운영을 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6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한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전이 선수로 뛰고 있는데 사실 이 절차 관리라든지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전이 모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맡는 격이고 시험 보는 학생이 감독을 맡는 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견제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심지어 1년 6개월 안에 입지 선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돼서 노선을 정하지 못하면 한전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네.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과거에는 한전 내규에 의해서 입지 선정 위원회가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24년 12월부터 이제 전원개발 촉진법과 그 법에 따른 고시에 의해서 입지 선정 위원회가 법제화가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심의 의결하는 구조인데 아니 1년 반 동안 결정을 못 했다고 심의 의결을 박탈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인 모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들이 이런 것들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전이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영향평가서를 공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실 우리 국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나마 주민들 편에서 문제를 좀 지적해주고 속도를 좀 늦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네.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군수님, 시장님, 뭐 도지사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도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회신을 안 하면 그냥 의견이 없는 걸로 돼버리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연장 기회도 주지를 않고 아하.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공청회도 그냥 방해하면 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정당한 의견을 표시하고 항의하고 이런 과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방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공청회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독소적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고 선정이 돼야 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런 전원개발 촉진법이나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런 법에서 한전의 입장에서 속도만 내는 쪽으로 자꾸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략해버리고 넘어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청자들의 입장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그러니까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입지선정위원회는 네. 한전이 먼저 그 시점과 종점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송전선로의 시점과 예. 예. 신정읍에서 신계룡 이게 네.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제 이 노선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이 송전선은 신정읍에서 신계룡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전기가 오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기 목포 신안 앞바다 그다음에 부안 고창 앞바다에 있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끌어가는 라인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 주민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근데 신정읍이라고 하는 변전소, 신계룡이라고 하는 이 변전소가 시점과 종점이 되고 이걸 직선으로 하고 좌우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로 하면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그림이 네. 그려지잖아요. 네. 이 대상 안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뭐 그 한 3명 정도씩 위원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 경과 대역이라고 해서 지나갈 그 선을 좀 넓게 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도시가 있으면 도시를 지중화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인구가 있는 곳으로 많이 있는 곳으로 갈까 적게 있는 곳으로 갈까 뭐 보호구역이 있는 곳으로 갈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신정읍 신계룡이 8월 말인가 시작이 돼가지고 12월 22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의 회의는 5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입지선정위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 결정하는 방식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뭐 설명회도 안 하고 제대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한전과 이제 용역사들이 1대1로 뭐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1단계고요. 2단계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선을 긋고 선을 그은 다음에는 이제 철탑이 박힐 자리를 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도 최대 2년이었는데 최근 1년 6개월로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뭐 수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1단계 사업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의 목소리를 예스를 하게 되면 그냥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1단계가 있고요. 네. 예, 그 광역 경과대역이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적 경과대역, 이제 선이 지나가는 자리를 걷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철탑이 박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입지선정위원회가 광역과 선이 지나가는 단계 1단계, 2단계로 보통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까지가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인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철탑이 박히는 위치들은 이제 뭐 한전이나 용역사가 직접 이제 주민과 마을들을 대상으로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광역 경과대역 그리고 최적 경과대역 선화지를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선이 그어진다고 하더라도 철탑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 또 보이는 지점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주민 피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로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13년, 뭐 어떤 길게는 18년, 20년까지도 걸린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을 뭐 9년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게 지금 오히려 가능할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응원봉을 들고 대통령을 직접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입지선정위원회 한 2차례 정도 참관을 했었고 또 입지선정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설명회도 해드렸거든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근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 투명성이 낮고 과연 이렇게 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주민 대표를 뽑는 것부터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거 결정의 방식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 왔는데 이거를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면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밀양 사태가 저희 한국 사회에 많은 교훈을 줬는데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네요. 참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이야기도 해보면 예. 계속 신정업 변전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초공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농성 천막 농성 하시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변전소가 예. 시점과 종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르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전선로의 터미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변전소가 있는 곳은 예를 들면 그 정읍 같은 경우는 그 부안 해상풍력 양육점, 그러니까 변산의 양육점이 떨어지면 새만금에 그게 이제 정읍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노선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장성 변전소에서 신정읍으로 오는 노선이 전남에서 하나가 올라오는 있고. 노선. 예. 예. 그다음에 신정읍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로 가는 노선이 하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읍 변전소에서 3개의 34만 5천 볼트가 물리는 거고요. 이 34만 5천 볼트가 물리는 변전소에서는 또 지역에서 1호사 라인이 또 거기서 빠져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34만 5천 볼트 노선이 3개가 크게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서 1호사가 빠져나간 회선이 한 2회선만 잡아도 34만 5천 볼트 3회선 뭐 15만 4천 볼트는 6회선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읍은 또 지나가는 노선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이 초고압 송전선로의 터미널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시는 들어보니 목소리도 정확한 비유네요. 터미널. 예. 네. 그럼 이제 정읍 외에도 사실 아까 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몇 곳이나 지금 변전소가 들어갈 계획? 일단 변전소는 제가 보니까 지금 신장수 변전소 예. 지금 터 잡고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제 뭐 무주 영동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임실도 여기도 한 지금 2개 노선 정도가 신임실. 현재는 개폐소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변전소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새만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창에도 변전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역은 변전소도 많고 송전선로도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대략 전주시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21개 노선에 약 627km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이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m 폭 안에 송전탑 위치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경과대역 폭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과대역이 아직 확정된 노선은 확정되지 없습니다. 않았나요? 거의 지금 광역 경과대역이 거의 정해진 지역들이 좀 있고요. 아니 그 신정읍 신계룡 같은 경우는 광역 경과대역은 그려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선이 지나가는 노선을 하는 2단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분들이 좀 한 목소리로 다들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이제 변전소가 있는 지역들의 반발이 크고요. 또 하나 완주 소양 같은 경우는 소양 네. 동상 쪽 지나가는 데는 보니까 보통 아까 제가 광역 경과대역은 넓게 잡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광역 경과대역이지만 아마 정읍시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광역 경과대역으로 잡혀 있고요. 근데 완주로 오다 보면 그 광역 경과대역이 정읍에서 시작을 해서 구리 상관 지나서 소양 동상 쪽으로 올라간 노선이 있는데 유독 소양 동상 쪽은 폭이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는? 아마 이제 지난 넘어가는 그 예를 들면 뭐 이치 웅치 전적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 쪽으로 넘어가면 뭐 광역 상수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또 이제 그 소양 앞쪽으로는 전주잖아요. 예. 전주 도시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00m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보통 광역 경과대역은 굉장히 넓게 잡아주는데 이례적으로 그 소양 동상 쪽은 500m 폭이기 때문에 지난번 지금 이제 신정읍 신계룡이 대전 행정 그 법원에서 저희가 1단계가 위법하니 2단계를 멈춰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냈는데 네.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다시 이제 주민들이 제안한 것들을 패소를 합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광역 경과대역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500m밖에 안 되잖아요. 네. 500m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친. 특정 그렇죠. 가능하죠. 예. 그래서 지금 완주가 아마 어제 오늘 그 권영국 변호사 예전에 뭐 그 정의당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이분이 이제 많이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완주 소양 동상 주민들이 다시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을 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주민분들 다들 아셔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제가 해외 사례 찾아보면 뭐 스웨덴, 독일 뭐 전부 다 풍부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지금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한전이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 공개 뭐 요구도 해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당연히 이제 그 신정읍 신계룡 구간을 24년 저희가 6월에 이제 그 완주분들이 저희 민원 때문에 저희 찾아오셔서 이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주민들이 정보 공개 신청하고 예. 뭐 주민들 맞겠습니까? 군의원들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과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산자부 내규에 한전 내규에 의한 그 전력 영향 평가 내규에 의해서 그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도 회의 결과만 하게 돼 있고요. 이게 법제화, 제도화가 됐으면은 이게 심의 의결 기구로 격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논의 과정도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결과만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는 정말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게 결과만 나오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반대 운동을 했고 주민 피해가 있는 분들을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놓고 보면 내가 한전의 입장에 동의하고 우리 지역으로 이게 가도 되겠다라고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한전 내규에 의한 전력 평가 기준에서도 보면 주민 대표는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의 그 투명성의 정도고요. 요즘은 대통령도 국무회의도 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공론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갈등 문제가 있는 큰 갈등이 있으면 이걸 공론화로 풀 때 이것도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도 전력망을 노선을 정하는 굉장히 큰 공론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기본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녹취록은 기본이고요. 요즘은 영상으로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까지가 현재 우리가 이제 투명성, 정보 공개의 큰 흐름인데 이것과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이거 진짜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그런 방식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이다라고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로 송전탑에 대해서 건강 문제나 건강권 이런 거는 쏙 들어갔고 주민들의 이제 살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갔거든요. 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으면 안 된다는 게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이제 개념 또는 이제 그렇죠. 이제 네. 정립이 됐는데 네. 만약에 정부가 그 강요 그러니까는 밀어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절대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변전소는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어지고는 있고요. 어쨌든 뭐 막아내고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변전소는 또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이게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 그냥 변전소 계획만 세워놓는 겁니다. 그때 당시 변전소는 재생에너지 지역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변전소를 짓는 거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거였고 그때 당시 변전소에 이렇게 34만 5천 볼트 노선이 3개나 연결될 것 같았으면 주민들이 찬성했겠냐라는 거죠. 그때는 그냥 변전소 계획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주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기들이 경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에 사용하는 소규모 변전소라면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동의도 하지 않은 초고압 송전탑을 이렇게 터미널처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거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모두가 다 서울로 떠나고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갈 때 묵묵히 땅을 일구면서 그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자식 새끼들 서울 갈치고 예. 또 서울로 보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그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해왔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자존심 하나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농촌에 가면 무슨 위원장님 뭐 무슨 장님 이런 데 많잖아요. 공동체들이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 지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농촌을 지켜온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잘 모아낼 수 있는 방식의 공론화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이 저는 정말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방금 카메라가 안 접혔겠지만 말씀하시면 지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이 살짝 맺히셨습니다. 이제 송전솔 이야기는 이쯤 하고 시간이 부족한데 예. 그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대형 예. 원전 2기입니다. 예. 2.8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예.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렇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네. 원전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성환 장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김성환 장관은 뭐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바뀌는 거가 이제 AI나 반도체에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원전을 선택하는 거는 문제를 너무 쉽게 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말하는 가널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널성이라고 하는 건 햇빛이 좋은 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은 밤에는 날. 안 되는 네. 거고 풍력은 바람이 많은 날. 부는 날은 잘 되는데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한계였는데 최근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배터리 저장 장치, 뭐 BESS. 예, 예. 그렇죠. 요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신기술인 거잖아요. 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반도체나 배터리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것이 산업전환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국제사회가 원하는 글로벌 표준 알리백이라든지 무탄소에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원전을 계속 늘리다 보면 원전 중심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껐다 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재생에너지를 계속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세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어디다 지을 거냐 네. 원전 6기.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용인은 물이 없다는데 그럼 한강 옆에 여의도에 지어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디다 지을지.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원전 주변에 있는 분들 유치 운동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국민 갈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문제. 아니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고준위 폐기물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계속 짓겠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쁘신데 오셨는데 시간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전탑 건설 백지화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전북 환경운동 대표였습니다.